자, 353페이지 보시면 3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353페이지 31번. 표가 하나 나오고요. 그 표에 이제 여러 가지 임차인 보호제도에 관한 문제들인데, 주택, 상가, 농지 이렇게 이제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줄부터 한번 볼게요. 주택의 대항 요건은 전입신고와 인도가 들어가죠. 그 상가는 사업자 등록의 신청과 인도 들어가고, 농지는요? 확인일자와 인도. 확인일자와 인도.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무슨 일자가 아니죠? 확정일자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농지에서는 확정일자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선면제권은 대항요건에다가 확정일자. 그렇죠? 상가도 역시 대항요건에다가 확정일자고, 농지는 무슨 일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확정일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최단기간이 있는데, 최단기간은 주택이 몇 년? 2년, 상가 1년, 농지는 3년 이렇게 이제 되고요. 계약갱신요구권 주택은 없고요. 상가에만 있죠, 계약갱신요구권. 그 농지에도 없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아까 우리 그 표 안에 있는 내용과 이제 연동이 되는 거고요. 1번 문항 두 번째 줄에 보면 농취증을 발급받고 농지를 인도받았을 때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뭘 받아야 된다고요? 확인일자. 확인일자를 받고 인도를 받는다. 2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지는 무슨 변제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우선 변제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농지에서는 확정일자가 없다. 3. 임대차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5년 이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3년. 농지 임대차는 3년이 맞습니다. 그리고 4번은 상가 임대인은 최초 임대차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5년의 범위 안에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고 이때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4번은 뭐가 틀렸나 한번 좀 찾아볼까요? 그 계약갱신 요구권은 누가 누구한테 행사한다고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행사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농지법상 농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은 없다라고 했는데 없죠. 5번이 정답이고요. 32번 농지 매수하고자 하는 개공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주말 체험 용농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아주 1000제곱미터 미만. 1번 맞았어요? 예. 2. 주말 체험 용농의 목적인 경우에도 농취증은 발급받아야 된다. 그런다 그랬죠. 대신 뭐는 필요 없고 농업 경영계획서는 필요 없고요. 3. 농지 임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그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까? 예. 거기서 그 서면은 어떤 장관이 만들어서 권장할 수 있죠? 국토부 장관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권장할 수 있죠.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만들어서 권장할 수 있다. 어떤 장관 아니고요. 국장 아니에요. 4번 임대농지를 양수한 자는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대항력과 관련이 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임대농지를 양수한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면 농지 임차인은 그 새로운 임대인한테 자신의 권리를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가 누구한테 유리한 조항이 되는 거예요. 임차인한테 유리합니다. 그래서 요 4번 조문은 주택에도 있고 상가에도 있고 농지에도 공이 다 있어요. 5번 5년간 농업 경영을 하다가 이농할 때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1만 제곱미터는 맞는데 5년이 아니고 8년 작용하다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33. 농지 임대차 계약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 1. 농지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예. 2.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보다 짧게 정하면
3년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고 이는 강행 규정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이 강행 규정에 해당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이거를 위반하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3년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짧게 정하면. 그리고 이거는 합의 배제가 될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3번과 관련이 좀 되는데 임대인은 질병, 징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년 미만으로 정할 수는 있어요.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다만 이때도 즉 몇 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도 3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도 임차인은 두 가지 권리를 다 행사할 수 있어요. 몇 년 미만으로 정한 것도 가능하고 3년 미만으로 정한 것도 주장할 수 있고 또 3년의 유효함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미만의 정함이 유효함을 주장하는 것은 약정기간이니까 주장할 수 있는 거고 3년의 유효함을 주장하는 것은 법정기간이니까 그 3년의 유효함도 주장할 수 있는 거겠죠. 4. 임대차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임대차 기간에 대하여도 최단기간 규정 등을 적용하여 등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4번 문제에서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택이 이렇게 연장이 되면 어떤 단위로 연장이 되죠? 주택은? 그러니까 2, 4, 6, 8 이렇게 연장이 되잖아요. 주택은. 왜냐하면 최단 기간이 2년이니까. 그러면 농지는 몇 년 단위로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연장돼? 3, 6, 9, 12 이런 식으로 연장된다는 뜻이에요. 5번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이거를 무슨 갱신이라고 하죠? 법정갱신 혹은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34. 농지 임대차에 대한 설명 틀린 것. 1.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러니까 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공직에 나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군수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농업 경영을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임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거 맞죠? 그죠? 대신 이 서면은 누가 만들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만들어서 권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3. 농지 이용 증징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할 때 임대차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5년 아니고요. 3년이죠. 농지 최단 기간은 3년밖에 없습니다. 4. 농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농지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거기다 밑줄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걸 결정하기는 좀 전문성이 떨어지고요. 그 시군구에 보면 임대차 조정위원회가 있어요. 농지 임대차 조정위원회가 있고요. 여기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줄 거예요. 임대차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준다. 근데 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청하냐? 임대차 조정위원회가 어느 기관 밑에 있다는 거예요. 시군구 밑에 임대차 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여기다 신청하는 게 맞아요. 5번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것이 누구한테 불리하지 않다라 그랬죠? 임차인한테 불리한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35. 개공갑은 A 토지 매수인인 을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 설명했는데 소위 공법상 이용 제한에 관하여 설명한 건 뭐냐 이렇게 물었고요. 1. A 토지는 국민은행에 5천만 원의 저당 잡혀 있다. 이거는 뭐를 설명한 거죠? 권리관계. 이 토지는 거래 성립 후 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건 뭘 신고한 거예요?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 허가 이런 거는 거래 규제에 관련된 거죠. 거래 규제, 신고제, 허가제 다 거래 규제. 3. A 토지의 공무상 면적과 실측 면적은 일치한다라고 했는데 실측 면적이 일치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측면이죠? 이제 기본적인 거, 표시에 관한 거 이런 거를 설명한 거죠. 면적. 4번의 지목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거, 표시에 관한 거를 설명한 거고 5번에 보니까 A 토지에는 원칙적으로 10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했대. 이게 뭐를 설명한 거예요? 뭐 용적률이라든가 또는 뭐 고도 제한이라든가 이런 거 설명한 거니까 이게 바로 뭐에 들어가요? 이용 제한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36번 틀린 것 1.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는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있대요. 그럼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판례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다면 귀책사유가 있든 없든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어차피 무효로 됐으니까. 이 갑소유의 아파트를 을이 임차하면서 아파트를 임차했으면 주택이잖아요. 그러면 이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최단 기간이 몇 년이죠? 2년이니까 일단 얘는 몇 년으로 돼요? 2년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강행 규정이니까. 다만 을이 이제 임차인이잖아요. 1년의 유효함도 주장할 수 있고 또 2년의 유효함도 주장할 수 있고 그런 거죠. 3. 임차인은 주임법에 따른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3번 질문은 왜 상실하지 않죠? 임차권 등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 채색 한번 할게요. 임차권 등기에다가 채색하시고요. 거기다 별표도 한번 잡고 5번 문항을 먼저 볼게요. 5번 문항 먼저 봅니다. 주택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대. 그런데 주임법상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주임법상 대항요건을 상실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사를 갔다는 얘기거든요. 이사를 갔대. 그러면 이미 취득한 동법상의 즉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상실한다. 왜 상실하죠? 네? 대항요건을 상실했으니까. 그런데 5번에도 무슨 등기를 했어? 전세권 등기를 했잖아요. 거기다 채색 한번 다시 한번 해보고요. 별표. 자, 그러면 3번은 왜 상실하지 않고 5번은 왜 상실하는 거예요? 법원 명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3번은 왜 상실하지 않지? 정답이 안 나왔는데 3번은 임차권 등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상실하지 않는 거야. 근데 5번은 왜 상실하지? 전세권 등기라서.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5번 문항 옆으로 화살표 하시고 그러면 5번 문항에 있는 이 임차인은 보호 안 해준다는 거야? 보호해준다는 거야? 보호해줄 건데 뭘로? 전세권자로서. 예, 이제 전세권자로 지위로 바뀌는 거야. 왜냐하면 무슨 등기를 해놨으니까. 전세권 등기. 그러니까 임차권으로서는 보호를 안 해주는 거야. 그 대신 뭐로는 보호를 받아? 전세권자로서의 보호는 받는 거죠. 이 3번하고 5번이 두 개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잘 구분하셔야 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 가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상실하지 않아요. 근데 무슨 등기를 해놓고? 전세권 등기를 해놓고 이사 가면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는 상실해. 다만 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있고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있다고. 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4번 공유자 간 합의가 없으면 공유토지에 대하여 3분의 1 이상의 지분 3분의 2면 과반수 넘지요. 공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특정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고요?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배타적 사용. 37번은 개공이 주택법상 입주자 저축 증서의 거래를 의뢰인인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 거기 문제에다가 밑줄 한 번만 잡을게요. 입주자 저축 증서에다가 밑줄 잡고요. 이걸 우리 주택법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공급질서 교란행위라고 그래요. 공급질서 교란행위. 이렇게 공급질서를 교란하면 처벌을 받는 거죠. 처벌을 몇 년 몇 천으로 받냐면 주택법으로 3년 3천의 처벌을 받아요. 그렇죠? 네, 이건 세부적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1번. 이 증서는 주택법상 양도가 금지된 증서이므로 개공이 중개할 수 없다. 당연히 하면 안 되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 2번에 그게 나오는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몇 년 몇 천? 3년 3천. 소위 무슨 행위? 금지행위라고 봅니다. 금지행위. 3년 3천. 근데 이게 3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되네요. 주택법에 따르면 이 증서의 거래를 뭐 한 자라고 했죠? 알선한 자. 이 증서를 알선한 자와 중개한 자는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자, 다시요. 중개한 거하고 알선한 거하고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응? 중개는 뭐야 그러면?
알선하는 거잖아. 같은 말이지. 예. 중개나 알선이나. 그런데 이게 신기한 상황이 발생한 게 뭐냐면 중개했을 때 개공은 중개사법으로 몇 년 몇천? 3년 3천. 주택법으로도 처벌받아요. 몇 년 몇천? 3년 3천. 그러면 하나의 행위잖아. 근데 두 가지 법의 이제 범죄가 성립되는 거를 경합이라고 해요. 경합. 그럼 경합이 되면 뭘로 처벌하는 게 원칙이냐면 센 걸로 중형으로 처벌하는 게 원칙이잖아. 근데 이 중형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중형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효과를 따져봐야 돼요. 어떤 걸로 처벌하는 게 데미지가 좀 더 크겠어요. 네, 중개사법. 왜? 이유는 그래야 뭐 이제 징역형 떨어지면 자격도 취소되고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등록도 취소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가지 다 걸리긴 하지만 둘 다 처벌하는 건 아니라는 거, 하나만 처벌한다는 거. 4. 주택법에 따르면 이 증서를 거래한 당사자. 그러니까 통장을 중개나 알선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을 받지만 거래한 당사자도 처벌을 받아 안 받아? 받죠. 당연히 받아요. 그래서 몇 년 몇천? 3년 3천. 5번. 다른 사람의 입주자 저축 증서를 이용하여 주택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했는데 5번이 뭐가 틀렸나 한번 좀 답변해 주실래요? 5번이 틀렸는데. 취득을 할 수가 없고 그 전제가 잘못된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A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 우리 그 가점이 되게 높은 거, 뭐 80점 되는 통장이 있는데 이거를 B한테 판 거야. 뭘 팔아? 통장을 팔았단 말이야. 통장을. 예, 그러면 얘가 통장을 양수한 거잖아요. 그러면 청약 신청은 누구 이름으로 해? A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왜? A 통장이니까 얘 이름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양도 행위 자체가 뭐야? 무효야, 무효. 예, 그래서 이 통장을 이용해서 얘가 소유권을 취득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그 전제가 잘못된 거지. 전제가. 그래서 청약도 얘가 하고 당첨도 누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럼 왜 이런 거래를 하냐면 당첨이 되면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럼 계약을 하면 누구 이름으로 계약을 일단 해야 돼? A 이름으로. 그럼 이 계약된 게 세자로 뭐야? 분양권이죠. 계약이 된 걸 분양권이라고 하잖아. 분양권을 넘겨주기로 하는 약정을 한 거야. 예. 근데 이게 분양권 전매가 되는 지역이 또 있지만 안 되는 지역도 있잖아. 서울은 일치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 통장을 양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말이라고. 그렇죠? 만약에 얘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이거를 넘겨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지 통장을 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표현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자, 356페이지 넘어가시고 이 서울시장이 엊그저께 용산하고 여의도 개발 안 하기로 발표한 거 알죠? 예. 정신 나간 놈이죠. 그죠? 예. 그런 걸 쓸데없이 발표해가지고 지가 많이 올려놓고 이제 와가지고 뭐예요? 안 하기로 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저는 옛날에 박원순 시장을 참 좋아했거든요. 제가 왜 좋아했다고요?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이상해졌어요, 사람이. 미친놈 같아, 미친놈. 356페이지 가시겠습니다. 예, 챕터 4의 중개활동. 이쪽 장에서는 문제가 안 나올 확률이 뭐 99.9%고요. 용어 3개만 간단하게만 알고 넘어갈게요. 아이다의 원리라는 게 있고 셀링 포인트라는 게 있고 클로징이라는 게 있고 그런데 그 세 가지를 다 넣어서 만들어진 문제가 1번 문제거든요. 요거 하나만 풀고 넘어갈게요. 1번 문제만 알고 계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안 보셔도 돼요. 틀린 건 1번. 아이다의 원리란 마케팅에서 발달한 용어로 사람이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까지의 심리적 발전 단계를 표시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물건을 보자마자 사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보자마자 사려고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 단계를 거쳐서 물건을 사고 그래요? 어떤 단계를 거쳐요? 그러니까 물건을 딱 보면 사고 싶은 물건을 발견했다. 그러면 관심을 먼저 갖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기능이라든가 뭐 또 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 살펴보고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이제 가격 같은 거 이제 물어봐서 내가 살 수 있는 수준의 물건인지 확인해보고 살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 사고 싶다라는 욕망 느끼잖아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해? 행동하는, 구매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그게 바로 무슨 원리예요? 아이다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자의 구매 심리를 말한 거고요. 부동산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발전합니까? 그럼요. 이런 절차를 거쳐서 발전하죠. 이 주의 단계, 즉 어텐션 단계는 개공이 중개대상물의 매각 광고 등을 통하여 중개대상물의 구매자를 유인하는 단계이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 손님들이 관심 없으면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고라든가 이런 걸 해서 유인하는 단계를 어텐션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3번의 욕망 단계, 즉 디자이어 단계는 고객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단계로 이랬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미 욕망 단계는 흥미가 최고조로 올라가 있는 단계고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긴 단계를 말하기 때문에 흥미를 유발시키는 단계는 인터레스트라고 해서 별도의 그 전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잘못됐고 4. 클로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클로징. 이 클로징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중개 완성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중개가 끝나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계약서에다가 서명 날인해야죠 뭐. 그리고 이제 클로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클로징이 쉬워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죠. 왜냐면 자꾸 사람들이 이제 뭐 다음에 사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클로징을 쉽게 하는 요령이 5번에 나와 있는데 계약금, 보증금, 입주일 등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결정을 유도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법을 부분성결법 혹은 세부성결법이라고 한다 이랬습니다. 가령 옷가게 점원이요. 만약에 뭐 200만 원짜리 옷을 하나 팔려고 하는데 손님이 주저주저 하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응? 활부도 가능합니다. 좋아. 그런 거 활부 가능하면 모이자 활부 이런 것도 좋고 또는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전개하는 건 어때? 카드 주시죠. 이렇게 하면 어때? 상당히 부담스럽잖아. 그렇게 하는 게 직설적 화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는 어때? 포장해 드릴까요? 이건 어때? 좋잖아. 상당히 덜 부담스럽잖아요. 카드 달라는 것보다 포장해 드릴까요? 라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부분성결법, 세부성결법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또는 포장해 드릴까요? 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도 있을 거예요. 포장지를 어떻게 포장해 드릴까요? 라든가 이런 거. 그런 식의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뒤에 문제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359페이지 가시고 5장의 거래의 체결. 이쪽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는 있는데, 물론 이제 출제가 자주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볼 거긴 하고요. 거기 박스 안에 보면 그 행위 능력과 관련해서 제한 능력자 3사람 있잖아요. 누구 있죠? 미성년, 피안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이제가 있는데 그 공통점 얘네들을 합쳐서 뭐라 그래? 제한 능력자. 얘네들이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효는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고. 근데 이제 시험에는 피성년 후견인과 관련해서 출제가 좀 곧잘 되는 편인데 이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이 누구냐면 성년 후견인이잖아요. 근데 얘한테는 무승권은 없고 동의권은 없고 대리권만 있어요. 거기다 채색 별표 하나만 할게요. 대리권만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뭐야? 대리권만 있다는 말의 의미, 어떤 뜻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과 직접 계약은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누구랑 계약해야 돼? 성년 후견인, 법정 대리인하고만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대리권밖에 없으니까 그 얘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한 장 넘기시면 참고 쪽에 보면 계약금 쪽이 있는데 계약금이 3가지 성질이 있잖아요. 뭐가 있죠? 증약금, 위약금, 해약금 이렇게 있고요. 거기서 뭐가 좀 중요하냐면 해약금이 좀 중요합니다. 해약금. 근데 해약금은 어떤 기능을 하게 되냐면 주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금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지할 수 있냐면 교부한 사람은 뭐하고? 교부한 사람. 포기하고 수령한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주된 계약을 깰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계약금 상태 혹은 해약금 해약 이렇게 얘기하죠. 그 관계 잘 기억해 주실 거고요. 오른쪽에 문제 1번부터 볼게요. 개공갑이 매도를 한 을이 현재 혼자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병에게 매도 중개하면서 설명한 사항 중 옳은 것 찾아라. 1번 나는 이 주택의 진정한 소유자다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그 이웃도 인정하므로 그 이웃의 확인서를 받아서 병에게 이를 제시하면서 을이 진정한 소유자라고 설명하였다. 1번 문항에 지금 등장인물이 누구 등장하냐면 일단 개공이 설명했으니까 개공 등장하고 또 누가 또 등장하죠? 을도 등장하고 또 이웃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예, 뭐 병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세 명 중에 누가 제일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 이웃, 확인서 써준 이웃이 제일 웃기죠. 예. 그 1번은 뭐 어디가 틀렸다기보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놓은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응?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집이든 땅이든 사고 팔렸을 거 아니야. 예? 이전 등기,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은 어떻게 했을까? 참고로 등기는 없었어요. 응? 문서? 문서 어떤 문서? 땅 문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거기다가 이제 도장 하나 받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잔치를 했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왜 잔치를 해? 그게 대항 요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사서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을 샀으니까 이제 여기 소유자는 나야라는 거를 널리 알려주는 잔치. 예, 그런 잔치를 했다 그래요. 예, 그래야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등기가 없었을 때니까. 그걸 이제 그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등기라는 제도를 일본 놈들이 이제 도입하게 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등기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고유 제도는 아닌 겁니다. 2번 등기부를 확인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고 을은 임차인임을 확인했다. 등기부만 확인해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소유자인지 아닌지. 예, 그래서 임차인임을 확인했고 병이 매수하여 권리를 행사하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아니면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을은 무권리자니까. 그렇죠? 예. 3. 주택 소유자에게는 민법상 당연히 대지 사용권이 인정되므로 달라 끊고 OX. X. 그런 말 없습니다. 당연한 대지 사용권이라는 건 없어요. 오히려 우리 민법은 주택과 토지를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니까 대지 사용권이라는 건 없는 말이에요. 그런 말에. 따라서 대지 사용권 유무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걱정을 해야 돼. 예, 그렇죠? 4. 등기부상 을은 소유자이나 이제 이번에는 소유자래요. 근데 미성년자래. 제한능력자. 정의 그 후견인임을 확인하여 정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법적 문제가 없다. 예, 일반적으로는 없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길 수 있는 게 그 후견인은 친권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후견인이 진정으로 을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후견 감독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후견 감독인이 그걸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위험할 수 있어. 후견 감독인이 뭐 해버리면 취소해버리면. 근데 이제 5번은 똑같은 내용인데 친권자가 동의를 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친권은 감독할 수가 없어. 친권은 누구니까? 그건 부모잖아. 네, 그래서 친권은 동의하면 그걸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겁니다. 친권자는 그 감독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2번이요. 틀린 거 1번. 개공은 매도 의뢰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매각에 관한 권한말을 가진 대리인인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요. 소유자인지 대리인인지 조사해야지 당연히. 2. 매도인이 개인일 경우에 법률상 피성년 후견 선고를 받은 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가 없으면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므로 개공은 성년 후견인과 그 감독인의 동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번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을까요? 법정 대리인이 동의가 없으면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므로 이 전제가 잘못됐죠. 왜냐하면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에게는 기본적으로 무슨 권이 없어? 동의권이 없으니까 동의권이 없는데 동의가 없으면 이렇게 전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냐면 피성년 후견인 소유 부동산이 있으면 누구하고 계약을 하고 성년 후견인 즉 법정 대리인과 계약을 하고 감독인의 동의를 받으면 그럼 완벽한 어떤 법률 관계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2번 완전 틀렸고 3. 매도인이 법인일 때 법인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대표자가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뭐를 가지고 확인하랍니까?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가지고 확인해라. 맞나요? 그럼요. 법인하고 계약할 때는 항상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4. 매도인의 대리인이 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 개공은 매도인이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제시하도록 하며 위임장에는 매도인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보통 임의대리는 세 가지를 확인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뭐를 확인해 줘야 되겠죠? 위임장에다가 뭐 날인? 인감 날인. 거기다 뭐 붙이고? 인감증명서 첨부시키고 그런 거 필요하죠. 5번 미성년자와 거래를 할 경우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거래를 하려면 누구의 동의를 얻었거나 증권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뭐 이런 거는 가능할 수 있겠죠. 3번 옳은 거 미성년자나 피안정 후견인 이렇게 있고요. 거래할 때 반드시 그의 법정 대리인 거기 그의 법정 대리인에다가 밑줄 하나만 잡아주시고 미성년자와 피안정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에게는 무슨권과 무슨권 다 같이 있어요. 동의권과 대리권 다 있습니다. 동의권도 있고 대리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의 법정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컨대 그의 법정 대리인의 뭐를 행사시켜서 동의권, 동의권을 행사시켜서 누구랑 계약을 해도 돼. 미성년자나 피안정 후견인과 계약을 해도 됩니다. 2번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를 때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진정한 소유자예요? 실소유자. 그럼 계약은 누구랑 해야 돼? 실소유자랑 계약을 해야죠. 3. 계약 내용은 반드시 서면에 의해서 작성하고 공법상 이용 제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뭐가 틀렸어요? 이거는 공법상 이용 제한은 계약서의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어디에 기재하면 되는 거냐면 확인 설명서. 자, 4번에 합유 나왔는데 합유 나오면 문장에서 쭉 넘어가다 보면 전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합유 쭉 넘어가다 보니까 전원 나오죠? 그럼 무조건 맞아. 어떤 거를 하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지분의 처분이든 합유물 자체에 대한 처분이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5번 건물의 경우 하자나무 책임 밑줄 한번만 해주시고요. 하자나무 책임 밑으로 빼시고 요거는 법정담보, 약정담보. 법정담보 책임이죠. 법정담보 책임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그럼 여기서 법정담보 책임에서 법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뭐 이런 얘기니까 요거는 계약서에 뭐 하지 않아도 명시하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번 매매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계약서 형식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뭐 그렇죠. 표준서식 자체가 없으니까. 2. 실제 면적이 부족하면 감액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제곱미터당 매매 금액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측량을 한 결과 좀 오차가 생겼을 때 뭐 증액하거나 감액하기가 좋겠죠. 그죠? 그런 걸 이제 수량을 지정한 매매다 이렇게 얘기하고 3.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옆으로 화살표 하시고요. 쌍방 균분하는 거 맞아요? 예. 임의 규정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임의 규정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합의 배제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한쪽에 몰아서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임의 규정이라서. 4. 농지 매매할 때 농지증의 발급, 농지 정보 허가 등을 조건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농지를 매매했는데 농지증이 발급이 안 되면 수익은 취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서를 쓸 때 이렇게 쓰는 거 어때? 농지증 발급되면 그때로부터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써놓으면 좋잖아. 그럼 이제 정지조건부 매매계약 하면 좋죠. 5. 건물의 경우 하자나무 책임. 요거는 법정담보 책임이니까 뭐에 명시를 안 해도 상관없어요. 계약서에 명시를 안 해도 상관없죠. 자, 문제 5번은 별표 한번 해주시고요. 틀린 거 찾아라 라는 문제인데 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공갑 2018년 6월 8일 매도인 을과 매수인 병 사이에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5억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을 알선하였다. 단락 한번 끊어주시고요. 매매계약 체결을 알선하였다 이랬으니까 매매계약은 체결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매매계약 체결을 알선하였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체결된 거야? 이게 좀 지방마다 달리 해석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매매계약 체결된 거예요. 그걸 알선하였다 이랬으니까. 그죠? 매매계약은 일단 체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계약금을 금 5천만 원으로 하기로 뭘 했대? 합의를 했대. 그럼 여기서 질문. 계약금 계약은 성립됐어? 안 됐어? 아직 안 됐어요. 왜 안 됐어?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받고 해야 되잖아. 근데 합의만 했잖아요. 다음 날 은행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라고 했지 실제로 송금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계약이 성립된 건 아니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 건 아니에요. 그랬을 때 다음 날 아침 을은 병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그러니까 매매계약 해제를 해제하겠다는 통보를 한 거지. 1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채색을 한번 할게요.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까지 채색. 이게 이제 바로 일방적 해제가 되는 거죠.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런데 이런 해제를 하려면 무슨 상태여야 해제할 수 있는 거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돼 있을 때. 그게 이제 계약금이 해약금의 기능을 하니까. 그런데 위에서는 아직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 일의 해제는 주된 계약과 더불어서 계약금 계약을 한 경우에 하나여 이미 해제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다. 그렇죠? 3. 계약금 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요물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일의 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그 박스 안에 있는 사례에서 을이 병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야. 해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금 상태가 아니니까. 주어진 사실관계에서 4번을 잘 보셔야 돼. 계약금을 수령할 수 있는 당사자, 매수 쪽이죠. 교부자가 그 매도 쪽이죠. 수령할 수 있는 당사자가 매도 쪽이고 교부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매수 쪽이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하는 거죠. 계약금 지급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이건 채무 불이행이니까 법정 해제 사유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제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약정이 없었더라면 계약금 약정이 없었더라면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주계약 또한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근데 이 해제는 해약금 해약은 아닌 거잖아요. 소위 채무 불이행에 의한 해제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4번까지는 다 맞는데 5번에 가보니까 4의 주계약 해제는 계약금에 의한 일방적 해약, 즉 해약금 해약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정 해제를 하겠다는 거지. 해약금이 걸리질 않았는데 무슨 해제를 하겠어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셔가지고요. 이 사례에서 을이 병에게 계약을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제할 수가 있어요? 매도가 을이 매도예요. 그리고 매수가 병이다. 그럼 어떻게 해제할 수 있어? 얼마를 주고 을이 병에게 얼마를 주고 5천만 원. 5천만 원 아니지. 5천만 원 맞고 5천만 원 합의했으니까 5천만 원을 을이 병에게 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반대로 병이 을에게 해제할 때는 병은 누구냐면 매수잖아요. 그럼 병은 얼마를 주고 5천만 원만 주고 서로 5천만 원씩만 주고 그게 해약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받은 게 없으니까. 만약에 5천만 원을 전날 받았으면 1억을 줘야 되는데 받은 게 없으니까 서로 5천만 원만 주고 해지하는 거죠.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6번 틀린 거 1. 중개대상물의 가격이 당해 중개대상물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법조 33조 제4호 당해 중개대상물의 중요사항에 포함된다. 중요사항이죠. 그거.
2. 개공은 매도 의뢰인이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 등기부와 거기서부터 끝까지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등기부와에서부터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이를 조사하는 것으로만으로 족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렸거든요. 예, 근데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러니까 등기부와 주민등록증을 조사 확인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아니요. 그건 당연히 해야 돼. 그런데 뭐가 틀렸대? 족하다가 틀렸어. 족하지 않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등기부하고 주민등록증을 대조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해야 돼. 왜냐면 등기부가 공신력이 없으니까 진정한 소유자라면 갖고 있을 만한 증표.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뭐 등기필 정보라든지 또 뭐 진정한 소유자라면 세금 내잖아. 세금 낸 영수증이라든지 또는 주변 사람들한테 탐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여기서 언제부터 살았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본다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등기부하고 주민등록증만 조사 확인하는 것으로 족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다만 등기부와 주민등록증을 조사 확인하는 거는 필요해?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족하다가 틀린 겁니다. 3번 분양대행 밑줄 한번 잡아주시고요. 분양대행은 중개업무예요? 아니면 겸업업무예요? 겸업업무라고 한번 적을게요. 네, 겸업업무. 따라서 이 겸업업무에 대해서는 받은 돈에 대해서 이거는 무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금품초과수수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왜냐하면 이게 무슨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요. 중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3. 중개 대상물인 주택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다면 개공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시도조례. 그렇죠.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5. 자격이 없는 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일단 단락 한번 끊어주시고요. 계약서 누가 썼답니까? 무자격자가. 그런데 그 계약서에다가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을 취했대. 그럼 거기서 다시 한번 단락을 끊고 실질적인 일은 누가 했어요? 무자격자가. 네, 형식적으로는 일이 누가 한 거야? 개공이. 그럼 이건 뭐라고 봐야 돼? 양도대여로 봐야 돼요. 그래서 양도대여로 처벌받습니다. 7번이요. 상가 권리금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거 1번. 권리금 지급은 영업시설, 비품,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노하우 같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금전이 오고 가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네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 대가라고 본다에다가 채색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이용이 이루어졌다면 일정한 기간 동안 이용이 이루어졌대요. 그러면 이건 돌려받는 돈이야 아니면 소멸되는 돈이야? 소멸. 이건 보증금이 아니니까. 그래서 권리금은 어떤 돌려받는 그런 대가의 금전은 아니라는 거. 소멸되는 돈이라는 거. 2번 유형, 무형,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 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임대인은 그 권리금 반환 의무를 뭐하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돌려줄 필요 없다는 거죠. 목적 달성했으니까. 다만 3번 같은 특이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이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겠죠. 약정 기간 동안에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게 해주지 못하였다는 데 특별한 사정이 있대. 당연히 특별한 사정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의무를 진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임차인이 권리금 주고 들어왔는데 임대인 사정으로 그 일정한 기간 동안 영업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줘야죠. 이거는. 4. 임대차 계약서상의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할 때에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라고 기재를 했을 때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이 말이 좀 중요한 말인데 뭐가 끝났다고요? 임대차 기간이 끝났으면 아까 우리 1번에서 채색하신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일정한 기간 동안의 이용이 이루어진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임대인이 당연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기간이 끝났으니까. 물론 기간 중에 내보내는 거라면 줘야죠. 그런데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걸 돌려줄 필요는 없다. 5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 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거기 약정에다가 밑줄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그 약정을 통해서 누군가는 채권을 하나 갖게 되나요? 응? 그 앞부분에 이런 말 썼잖아요.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그러니까 채권 생겼잖아. 근데 그 채권이 즉 권리금 반환 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걸 세자로 뭐라고 하죠?
건물에 관하여 생긴을 세자로 뭐라 그래? 한자로 결련성이라고 하지. 결련성이 있어요? 결련성 없어요? 결련성 전혀 없어요. 왜 결련성이 없어? 이건 임대인이 약속해 준 거니까 그 결련성은 없는 거지. 그럼 결련성 있는 채권은 어떤 게 있느냐면 예를 들자면 막 그 강풍에 뭡니까 간판 떨어져 가지고 간판에 머리 맞아서 막 이렇게 막 다쳤다 이 말이야. 그럼 치료비 상당에게 채권 생겼잖아. 그거는 결련성이 있어 없어? 있죠. 물건 부동산이 부실을 해서 그런 거니까 그런 게 결련성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결련성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뭐를 행사할 수는 없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당연한 얘기죠. 8번이요. 개공갑이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X 토지에 대해서 A의 지분을 매수하려는 의뢰를 받아 매매 중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분에 대한 처분이죠. 1. 갑과 을은 민법상 우인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라고 했는데 일단 단락 한번 끊어보고요. 갑은 개공, 을은 의뢰인입니다. 위임관계에 있어? 위임관계에 있지 않아요? 위임관계에 있어요. 왜냐면 의뢰했잖아. 부탁을 했으니까. 따라서 갑은 을에 대해서 무슨 의무를 부담해요? 선관, 주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1번 틀렸고 2. 갑은 매매계약서에 A와 B의 주소지를 기재해야 한다. OX. X. 뭐가 틀렸어? B의 주소지를 적으면 안 되지. 누구 지분만 지금 처분하려고 해? A 지분. 자칫 B까지 적어버리면 B의 지분까지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건 절대 하면 안 되고. 3. 갑은 A 지분 처분에 대한 B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 없어요. A 지분만 처분할 때는 A의 어떤 자유의 의사에 의해서 처분 가능하고요. 4. 매매계약 체결 시에 매매대금은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매매대금이 꼭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다만 옆으로 화살표 하시고요. 특정할 방법은 있어야 돼. 그렇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일단 매매대금을 특정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감정평가를 해보고 감정평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자. 이렇게 합의했어. 그 매매계약이 성립된 거야? 예. 그러면 매매가는 얼마야? 감정가가 되지. 그러니까 확정할 방법은 정해져 있으면 되는 것이지 꼭 액수로다가 얼마 이렇게 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5번. 갑이 X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를 했대요.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을이 소유권을 잃게 된다면 당연히 잃게 되겠지. 저당권이 실행된다는 게 경매되는 거니까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예. 자, 9번까지 갈게요. 개공갑 중개로 병이 을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한 후에 을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여기서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를 줬다는 게 중요해. 중도금. 왜 중요하지 그게? 이제 이게 계약금 상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행의 착수가 이루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 후 갑은 을이 X토지를 정에게 다시 매각한 사실을 알게 됐대요. 이중매매했네. 근데 뭐 상태에서 이중매매? 중도금 이후에서 이중매매. 그 이중매매는 처벌받아요? 처벌받아. 1번 횡령죄, 2번 배임죄. 1번 횡령죄, 2번 배임죄. 배임죄. 이중매매 배임죄. 명의신탁에서 횡령죄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 배임죄입니다. 근데 갑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기억. 정이 을과 병 사이에 매매계약이 있음을 미리 알았대. 악이네요. 근데 이런 악의를 무슨 악이라고 그래? 그냥 단순히 알게만 한 거잖아. 단순 악의. 그치? 단순 악의라고 하지. 그냥 알게만 했잖아. 단순 악의가. 그러면 어떤 악의도 있어? 적극 가담한 것도 있잖아. 여기는 그냥 단순 악의란 말이야. 이렇게 되면 을, 정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돼? 아니면 유효야? 유효야. 그냥 단순 악의일 때는 그냥 유효고 어떤 때는 무효야? 적극 가담 이런 말로 하면 무효고요. 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병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배액과 중도금을 반환하고 병과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상태가 아니라서요. 계약금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죠? 예. 그러면 계약금 상태에서는 이중매매 해도 돼? 돼. 왜 돼? 해지하면 되니까. 두 배 주면 되니까.
디귿.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과 정 중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하는 자가 X 토지의 소유자가 된다. 그거 맞았네. 먼저 취득한 자가. 그럼 소유권 취득 못한 놈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형사로 걸어야 되겠죠. 배임죄로.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 뒷장의 이론을 좀 잠깐 좀 살펴봐 드릴게요.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기로 하고. 일단 거기 주임법, 상임법에 나와 있는 모든 숫자는 다 외우세요. 모든 숫자는 다 외우실 거고, 작년 본시험 기준으로 2문제 나왔는데 여기서만 2개가 나온 거고요. 민법에서도 몇 개 나왔어? 2개. 그러면 전체 몇 개가 나온 거야? 4개가 나온 거니까 아주 중요하죠. 숫자 되게 중요하고요. 다만 제가 이제 그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주택 소액보증금이 바뀔 것 같아요. 조만간에. 아마 내일 아니면 모레 정도에 아마 이게 국무회에서 통과될 것 같은데, 그 주택 쪽에서 소액보증금은 다음 달에 암기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다 지금 외우셔야 돼요. 해서 이제 뭐를 좀 몇 개만 좀 채색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암기해야 될 거, 당장 암기해야 될 거 쭉 내려오다 보면 최우선 변제 쪽에 보면 범위에 환가대금의 몇 분의 몇 이란 말 나오죠. 2분의 1. 일단 거기다 채색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단 기간에 내려오니까 주택 몇 년? 2년, 상가 1년. 그거 다 채색해 주시고, 상가에 특이한 제도가 하나 있는데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는 거 있잖아요. 요거 몇 년의 범위 안에서 5년. 요것도 개정한다고 계속 지금 말만이지 실제로 개정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요대로 그냥 알고 계시고, 차임 증감 청구가 연 몇 퍼센트? 5%. 거기다 채색하시고, 그거 올해 시험에 안 나오면 제가 손에 장지 줍니다. 이거 무조건 나올 거예요. 작년에는 5%가 아니었었어요. 얼마인지 몰라도 되고요. 알면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주택이든 상가든 무조건 몇 퍼센트? 5%. 증액 한도가 제한이 있는 거예요. 무슨 한도는 제한 없고요. 감액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월차임 전환율이라는 말 나오는데 여기도 왼쪽 오른쪽 둘 다 채색해 주시고, 요거 계산 문제로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주택은 연 10%와 기준금리 더하기 3.5 중에서 높은 거 낮은 거를 초과할 수 없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더하기 3.5야. 더하기 3.5. 근데 상가는 좀 달라, 방식이. 연 12%와 기준금리 곱하기 4.5야. 여기서는 포인트가 뭐야? 곱하기예요. 곱하기 4.5. 여기서 문제 내면 정말 좋은 문제 낼 수 있죠. 계산 문제로 해가지고. 그렇죠? 자, 그거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우선 변제 금액은 아직은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조만간에 바뀔 거고, 다만 상가는 외우셔야 돼. 뭘 외우실 거냐면 6억 천. 그건 아주 중요해. 이건 이미 바뀐 거니까. 올해 1월 달에 바뀐 거라서 그건 외우셔야 돼. 6억 천. 6억 천의 의미가 뭐죠? 환산보증금인데, 환산보증금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고. 6억 천. 이제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눠보는 거야. 뭐 할 때? 초과할 때와 이내로 들어올 때로 나눠서, 초과하면 상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땡. 틀렸어요. 일부 적용한다. 일부 적용. 그래서 민법 시간에 아마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실 거야. 이거 계속 나오거든. 요거 일부가 뭔지. 이걸 외워야 돼. 나중에. 그 다음에 이내로 들어오면 상임법이 다 적용돼. 전부 적용돼. 전부 적용.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얘가. 일부가 뭔지. 그거를 잘 기억하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명법으로 내려오면 한 장 넘겨볼게요. 거기 보면 신탁관계도에서 계약명의 신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그림으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계약명의 신탁은 누구를 보호하려고 하는 제도냐면 선의의 매도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바로 계약명의 신탁입니다. 그건 좀 알고 계실 거고, 제재표에 보면 신탁자 처벌이 몇 년 몇 천이죠? 5년 2억. 수탁자는 3년 1억. 3.1절 날 뭐 먹었다고? 오이 먹었다. 근데 중요한 건 오이를 누가 먹느냐가 중요한 거야. 자, 오이 누가 먹었어? 신탁이, 수탁이? 신탁이.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